균형 잡기. 지금쯤은 훈육이라는 것이 유연성과 분별력을 요구하는 힘들고도 복잡한 과제라는 것이 분명해졌기를 바란다. 용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철저히 정직하려고 애쓰는 한편 필요할 때는 진실을 모두 밝히지 않는 능력도 가져야만 한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시에 진실로 우리 책임이 아닌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정돈이 잘 되고 효율적인, 현명한 삶을 위해서는 그날그날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기쁘게 살려면 파괴적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현재에 살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훈육 자체가 또한 훈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훈육을 훈육하는 데 필요한 훈육을 나는 균형 잡기라고 부른다. 이것이 여기서 논하고 싶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훈육 유형이다. 균형 잡기란 우리에게 융통성을 주는 훈육이다.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활동 분야에서 비상한 융통성이 요구된다. 그 한 가지 예로 화를 내는 것을 생각해보자. 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서 우리 안에 키워진 감정이다. 다른 유기체가 우리의 지리적 또는 심리적 영역을 침해하려고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짓누르려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화를 낸다. 화가 나면 상대와 싸우게 된다. 화를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짓밟히고 완전히 짓눌리며 말살될 수도 있다. 화를 내야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처음에는 우리를 침해한다고 인식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 또는 남들이 우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분명할 때에도 화를 내며 대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뇌의 우위 기능인 분별력이 하위 기능인 감정을 규제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분노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뿐 아니라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해야만 할 것이다. 때로는 심사숙고해서 자기를 평가한 다음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때에는 곧바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도 있다. 어떤 때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표현하는 것이 최선이며 어떤 때는 소리를 질러가며 미친 듯 화내는 게 나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화를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화를 표출할 때는 가장 적당한 때와 방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화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유연한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화 다루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서 대개의 경우 어른이 된 후에나 심지어는 중년이 지나야 가능하기도 하며 때로는 죽을 때까지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람들은 모두 유연한 대응 방식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심리치료의 많은 부분은 환자로 하여금 더 유연한 대응 방식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다. 대개 환자들이 걱정과 불안과 죄책감에 억눌려 있을수록 치료는 더 어렵고 진척 속도도 더디다. 언젠가 32살 된 용감한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치료를 통해 어떤 남자는 문 안에 들이지도 말아야 하고 어떤 남자는 거실까지는 들어도 괜찮으나 침실은 안 되고 또 어떤 남자는 침실에 들일 수 있다는 정말로 의외의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 치료 이전에 그녀는 한 가지 대응 방식밖에 몰랐다. 즉 누구든 침실에 들이거나 이 대응 방식이 먹히지 않을 때는 누구든 문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난잡한 생활과 외로운 고립생활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이 여성은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다루는 데에만 몇 번 더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받은 선물이나 초청장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손수 완벽한 글로 정성껏 쓴 장문의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느꼈다. 물론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답장을 쓰지 않거나 아예 모든 선물과 초청을 거절했다. 그녀는 치료 중에 어떤 선물은 감사 편지를 안 써도 되고 또 간단히 써도 충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퍽 놀랐다. 이와 같이 성숙한 정신건강에 필요한 것은 상충되는 요구, 목적, 의무, 책임, 목표 같은 것들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균형을 잡고 계속해서 이를 조정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이러한 균형 잡기라는 훈육에서 근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포기다. 나는 9살 되던 어느 여름 아침에 이 진실을 처음 배웠다. 나는 그때 자전거 타기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 배운 것을 신나게 복습하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가파른 언덕이 있었고 언덕 아래에서 길은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 신나게 언덕을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지는 속력에 황홀감마저 느꼈다. 브레이크를 잡아 이런 황홀감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기 처벌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덕 아래의 커브길을 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내 황홀감은 불과 몇 초 만에 끝났다. 길에서 4m쯤 떨어진 숲으로 나동그라진 것이다. 여기저기가 긁혀 피가 났다. 새 자전거의 앞바퀴는 나무에 부딪혀 심하게 뒤틀렸다. 나는 균형을 잃었던 것이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훈육이다. 정확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커브길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대신 그 황홀한 속력을 포기하는 고통을 겪을 마음이 내게는 없었다. 그때 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고통보다 균형을 잃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웠다. 어쨌든 이것은 일생 동안 계속 배워야 했던 삶의 교훈이 되었다. 누구든지 삶의 여러 가지 구부러진 길과 모퉁이와 타협할 때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포기 대신 유일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아예 그만두는 일이다.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안을 택해서 삶의 여행을 그만두곤 한다.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이상해 보인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거기에 담긴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포기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지금까지 작은 형태의 포기를 예로 들어보았다. 속력을 포기한다든지 자연스러운 분노 또는 안전하게 감춰진 분노, 산뜻한 감사의 표시 등을 포기하는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제 성격상의 특징, 잘 형성된 행동 양식, 이상과 모든 생활 스타일을 포기하는 대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것들은 인생의 여로에서 긴 여행을 해야 할 사람이라면 아주 중요한 포기가 되는 것들이다. 얼마 전 저녁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14살 된 딸 아이와 좀 더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보려고 자유시간을 함께 지내기로 했다. 딸 아이는 수주일 동안 체스를 같이 하자고 졸라하던 터라 체스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 아이는 너무 좋아했고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아 아주 팽팽한 시합을 벌였다. 그날은 평일이어서 다음날 학교에 가야 했으므로 9시가 되자 딸아이는 좀 빨리 두자고 말했다. 취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아이는 6시에 일어나야 했다. 나는 아이가 반드시 제 시간에 자는 습관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을 얼마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 딸아이에게 말했다. 글쎄, 한 번쯤 조금 늦게 잘 수도 있지 않겠니? 끝마치지 못할 게임을 하려면 왜 시작했니? 우리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15분 더 게임을 하는 동안 아이는 안절부절 못했다. 마침내 아이는 애걸했다. 아빠 좀 빨리, 아빠 제발 좀 서둘러 해보세요. 나는 대꾸했다. 아니야, 체스는 신중한 게임이야. 잘하려면 천천히 해야 하는 거야. 신중히 해볼 생각이 없다면 아예 집어치우는 게 나을 거다.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10분 정도 더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게임은 져주는 게 낫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 순간 나는 다시 9살이 된 것 같았다. 길가 숲속에서 자전거 옆에 나동그라진 채 피를 흘리며 누워있던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분명 내가 잘못했다. 확실히 나는 길모퉁이에서 타협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딸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체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90분 후 아이는 눈물을 글썽였고 나에게 너무 화가 나서 말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대답은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그 대답을 찾기 싫었다. 체스 게임에 이기고 싶은 욕심이 딸애와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보다 더 커져서 그날 저녁을 망쳤다는 사실을 2시간이나 지나서야 시인했다.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실이었다. 나는 정말로 우울해졌다.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이 균형을 잃었을까? 이기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다 해도 그 일부를 포기했어야 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조차도 그 당시는 아주 불가능해 보였다. 이기고 싶은 욕망은 평생 내게 이익이 되어 왔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이기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체스 게임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았다. 그러니 어찌 체스 게임에 열중하면서 진지하지 않게 둘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든 고집에도 어쨌든 나는 변화해야 했다. 내 열정, 경쟁심, 신중함은 지금까지 통했던 내 행동 양식의 일부였다. 그런데 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게서 멀어지고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눈물과 아픔을 줄 거라는 걸 알았다. 내 우울증은 계속됐다. 지금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나는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을 포기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사라졌다. 그것은 죽었고 죽어야만 했으며 내가 죽였다. 부모 노릇을 잘 하겠다는 욕망으로 그것을 죽였다. 어렸을 때는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이 나를 잘 되게 해주었다. 그런데 부모로서는 그 승부욕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것은 사라져야 했다. 시절이 바뀐 것이다. 바뀐 시절과 발맞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아쉽지 않다. 경쟁심을 포기한 것이 큰 상실감을 안겨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